사흘째 눈이 내렸습니다. 1987년 초겨울 강원도 화천 매봉리는 하얀 침묵에 잠겨 있었어요. 산자락에 기댄 마을은 폭설에 길이 막혀 외부와 단절되었고 집집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만이 사람이 살고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월주 씨네 집도 그랬지요. 감나무 가지에 눈이 수북이 쌓인 마당 너머로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이 꺼질 법한 시간에도 연기는 끊이지 않았어요. 저 집은 대체 왜 저리 불을 떼나? 우체부 정 씨가 눈길을 헤치며 중얼거렸습니다. 등기우편 한 통을 전하러 왔다가 발걸음을 돌렸지요. 대문 앞까지 갔지만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마당을 쓸고 있을 이월주 할머니도 외양간에서 소를 돌보는 아들 내외도 보이지 않았어요. 월주 씨, 등기 왔습니다. 정 씨가 목청을 높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굴뚝 연기만 말없이 하늘로 올라갈 뿐이었지요. 그는 우편함에 부재 통지서를 넣고 돌아섰습니다. 폭설에 집안에만 있나 보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이월주 할머니가 아궁이에 장작을 넣었지요. 69년을 살아온 손은 거칠었지만 정확했습니다. 장작 3개를 십자로 엇갈려 놓고 그 위에 장가지를 얹었어요. 불길이 타올라 온돌방을 데웠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을 만했어요. 부엌으로 가서 쌀독을 열고 닭모이로 쓸 쌀겨를 한 바가지 퍼냈습니다. 외양간으로 가는 길에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지요. 집에서 외양간으로, 외양간에서 다시 집으로. 사흘 동안 그 길만 오갔습니다. 먹어라 먹어. 닭장 앞에 쌀겨를 뿌리며 할머니가 말했어요. 닭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빨간 벼슬을 흔들며 모이를 쪼았지요. 외양간의 황소도 여물을 받아먹었습니다. 콧김이 하얗게 퍼졌어요. 할머니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방 문을 열었어요. 이불이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습니다. 베개도 제자리에 놓여 있었지요. 마치 누군가 곧 돌아올 것처럼 방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없었어요. 할머니 혼자였습니다. 건넌방도 마찬가지였지요. 아들 상훈이가 쓰던 방, 며느리 영자가 바느질하던 자리, 손녀 은지가 교과서를 펼쳐놓던 책상. 모두 그대로였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돌아와 된장국을 끓였어요. 무와 파를 썰어 넣고 두부도 한 모 넣었습니다. 혼자 먹기엔 많은 양이었지요. 상에 차려놓고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몇 숟가락 떠먹고는 그만두었어요. 창밖으로 눈발이 날렸습니다. 바람에 실려온 눈송이가 유리창에 부딪혔다가 녹아내렸지요. 할머니는 창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은 보이지 않았어요. 온통 하얀 세상이었습니다. 내일까지만.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일까지만 버텨라.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자신에게 하는 말일 수도,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아궁이로 갔어요. 장작을 더 넣었습니다. 이번엔 굵은 참나무 장작이었지요. 오래 타는 나무였습니다. 밤새 불이 꺼지지 않을 거예요. 이웃집 박씨 아주머니가 대문 밖에서 불렀습니다. 월주 언니, 괜찮아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아궁이 불만 바라봤습니다. 붉은 불꽃이 장작을 감싸며 타올랐지요. 언니, 밥은 드셨어요? 박씨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한 번 더 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폭설에 더는 기다리지 못하고 돌아간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부직갱이로 장작을 뒤적였습니다.
불꽃이 더 세차게 일었어요. 온돌이 뜨거워졌습니다. 방바닥에 손을 대보니 따뜻함을 넘어 뜨거웠지요. 마치 누군가 방 안에 있는 것처럼, 마치 가족이 모두 집에 있는 것처럼, 집은 살아있는 듯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어요. 눈이 무릎까지 쌓였습니다. 그래도 닭장까지는 갈 수 있었지요. 사흘 동안 매일 같은 길을 오갔으니까요. 발자국이 깊게 패여 길이 되었습니다. 닭장 문을 확인했어요. 잠금새가 제대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족제비나 들개가 들어오지 못하게 단단히 잠가두었지요. 외양간의 황소도 확인했습니다. 여물통에 물이 충분한지, 짚이 젖지 않았는지 살폈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발자국이 선명했어요. 집에서 외양간으로, 외양간에서 닭장으로, 그리고 다시 집으로. 그 길만 있었습니다. 산으로 가는 길도, 마을로 내려가는 길도 없었지요. 오직 집 안에서만 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할머니는 대문을 닫고 들어왔어요. 빗장을 걸었습니다. 육중한 나무 빗장이 문을 가로막았지요. 아무도 들어올 수 없고 아무도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부엌에서 등잔에 불을 켰어요.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산골의 겨울밤은 일찍 찾아왔지요. 5시만 되어도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등잔 불빛이 부엌을 희미하게 비췄습니다. 할머니는 찬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작은 사진 액자가 있었어요.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작년 봄 은지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찍은 거였지요. 상훈이가 어색하게 웃고 있었고 영자는 은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그 옆에 서 있었어요. 은지야. 할머니가 손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읍내 사진관에서 필름 찾아온다고 했지? 빈 공간에 대고 하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을 기다리는 듯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말을 이었지요. 그래, 오면 말해야지. 오면. 할머니는 사진을 찬장에 다시 넣었습니다. 아궁이로 가서 마지막으로 장작을 넣었어요. 밤새 탈 만큼 충분히 넣었습니다. 굴뚝으로 연기가 피어올랐지요. 캄캄한 밤하늘로 하얀 연기가 올라갔습니다. 누군가 이 집을 본다면 알 거예요. 아직 사람이 살고 있다고. 아직 집이 죽지 않았다고. 할머니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펴고 누웠어요. 따뜻한 온돌이 등을 데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지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발이 지붕을 때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그리고 아궁이에서 장작 타는 소리가 은은하게 이어졌습니다. 탁, 탁, 불꽃이 터지는 소리였지요.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누군가 올 거라는 것을,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것을, 그래서 불을 꺼뜨리지 않는다는 것을. 집은 살아있어야 했습니다. 굴뚝 연기는 계속 올라가야 했어요. 그것만이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지킬 수 있는 것이었지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마을은 더욱 깊은 침묵에 잠겼어요. 하지만 이월주 할머니네 집 굴뚝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살아있다는 신호였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였습니다. 사흘 전 일이었습니다. 아직 눈이 내리기 전 매복리는 초겨울 냉기에 잠겨 있었어요. 이월주 할머니는 마당에서 김장독을 정리하고 있었지요. 그때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면내 버스도 다니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상훈이 아버지 계십니까? 면 협동조합 전무 박만식이 들어섰습니다. 58살 뚱뚱한 몸에 번들거리는 얼굴이었지요. 그 뒤로 젊은 사내가 따라왔어요. 외지에서 온 인력 알선업자 오태수였습니다.
33, 날카로운 눈매에 검은 점퍼를 입고 있었지요. 할머니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아주머니가 나설 일은 아닙니다. 상훈이나 불러주시죠. 박만식의 말투가 거만했어요. 할머니는 마지못해 아들을 불렀습니다. 외양간에서 일하던 상훈이 나왔지요. 45살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집안을 책임져온 장남이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상훈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또라니, 석 달째 이자도 못 내면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박만식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빈 문서였습니다. 작년 봄 솥값이 폭락했을 때 빌린 돈이었지요. 담보는 집 앞 밭 5마지기였습니다. 올해 농사도 망했는데 어떻게? 그건 당신 사정이고 오늘까지가 마지막입니다. 도장 찍으시죠. 오태수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형님, 이참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어떻습니까? 반 넘기고 빚 청산하면 끝이잖습니까? 그 밭 없으면 우리가 뭘 먹고 삽니까? 상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부엌에서 며느리 영자가 나왔어요. 43살 도시에서 시집와 20년째 산골살이를 하고 있었지요. 무슨 일이에요? 들어가 있어. 아니, 나도 알아야. 영자가 서류를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다 얼마예요? 원금에 이자까지 800만 원입니다. 박만식이 대답했어요. 영자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때 방에서 은지가 나왔지요. 17살 읍내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은지야, 들어가 있어. 영자가 딸을 막았지만 은지는 이미 상황을 파악한 듯 했어요. 온 가족이 마당에 모였습니다. 박만식은 씩 웃었지요. 가족회의 하십니까? 좋습니다. 다들 계신 김에 도장이나 받죠. 그가 도장 칸을 가리켰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건 매매 계약서잖습니까? 상훈이 소리쳤습니다. 담보 실행이 그거 아닙니까? 법대로 하는 겁니다. 시세의 반값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급하게 파는 땅이 그런 법입니다. 이월주 할머니가 나섰어요. 박전무, 우리가 남이가 면내에서 몇십 년을 살았는데 정에 호소하지 마십시오, 아주머니. 저도 먹고 살아야죠. 그때 영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차라리 서울로 가요. 이런 데서 뭐하러 삽니까? 빚더미에 앉아서 평생 고생만 하다 죽을 겁니까? 영자야, 진작 나갔어야 했어요. 은지 대학은 어떻게 보낼 거예요? 이 산골에서 농사 지어서 학비 낼 수 있어요? 엄마, 나 대학 안 가도 돼. 은지가 말했어요. 그 말에 영자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봐요, 애가 저러잖아요. 우리 때문에 애가. 상훈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박만식이 시계를 봤지요. 저녁 6시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도장 안 찍으면 법원에 갑니다. 그가 돌아서려는데 오태수가 덧붙였어요. 아, 참. 혹시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보험 설계사가 있는데. 무슨 보험이요? 가장보험이라고 일시금으로 큰 돈 나오는 겁니다. 물론 조건이 있지만. 박만식이 오태수를 째려봤어요. 오태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럼 6시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나가고 대문이 닫혔어요. 가족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상훈아, 네 어머니. 우리가 이 집을 지킨 게 몇 대냐? 증조할아버지 때부터니까. 4대째요. 그래, 4대째다. 할머니는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감나무, 우물, 장독대, 외양간. 모두 세월의 흔적이 배어 있었어요. 이 집은 못 내준다. 하지만 어머니, 돈이. 내가 방법을 찾아보마. 저녁 5시가 넘었습니다.
할머니는 안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오래된 비단 보자기에 쌓인 것이었습니다. 금가락지 2개와 은장도 하나. 시집 올 때 가져온 것들이었지요. 어머니, 이거 내다 팔면 얼마나 될까? 상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100만 원도 안 돼요. 800에는 턱도 없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3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박만식, 오태수, 그리고 젊은 사내 하나가 더 있었지요. 제 조카입니다. 증인으로 데려왔어요. 박만식이 말했습니다. 조카라는 사내는 30대 초반, 눈빛이 음흉했어요. 시간이 됐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조금만 더는 없습니다. 도장 찍으시죠. 박만식이 다가왔어요. 상훈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태수가 옆으로 돌아 길을 막았지요. 여기서 찍으면 끝입니다. 깔끔하게 합시다. 안 됩니다. 못 찍어요. 상훈이 소리쳤어요. 박만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내일 집행관이 올 겁니다. 강제로 뺏기느냐, 지금 합의하느냐 차이죠. 그때 은지가 카메라를 들고 나왔어요. 뭐 하는 거냐? 오태수가 물었습니다. 사진 찍어요. 증거 남기려고요. 건방진 것. 조카가 카메라를 빼앗으려 했어요. 은지가 뒤로 피했습니다. 실랑이가 벌어졌지요. 하지 마세요. 영자가 소리쳤고 상훈이 조카를 밀쳤습니다. 조카가 넘어졌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박만식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폭행이네요, 이거. 고소감입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그때 할머니가 나섰습니다. 다들 진정하시오. 박전무 내일 아침까지만 시간을 주시오. 아주머니도 참. 왜 자꾸 미루십니까? 제발 부탁이요. 내일 아침까지만. 할머니가 2손을 모았어요. 박만식이 혀를 찼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아침 9시. 그때까지입니다. 3사람이 나갔어요. 대문이 쾅 닫혔습니다. 밤 9시가 되었습니다. 가족은 안방에 모였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요. 정말 서울로 갈까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무슨 돈으로 가? 서울 가면 다 잘 될 것 같아? 상훈이 쏘아붙였어요. 여기보단 낫겠죠. 그만들 해. 할머니가 말렸습니다. 은지가 일어났어요. 나 사진관에 가야 해요. 오늘 찍은 필름 현상 맡기려고요. 이 밤에 무슨 증거 남겨야 하잖아요. 저 사람들이 또 올지도 모르는데. 은지가 코트를 입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으러 갈게요. 은지야, 위험해. 그냥 있어. 영자가 말렸지만 은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금방 다녀올게요. 걱정 마세요. 은지가 나간 뒤 10분쯤 지났을까요? 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은지가 아니었어요. 여러 명의 발소리였습니다. 똑똑똑.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누구시오? 상훈이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계속 문을 두드릴 뿐이었어요. 열어보지 마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불안한 기색이었어요. 그때 부엌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창문으로 손전등 불빛이 비쳤어요. 누군가 집 주위를 돌고 있었습니다. 저기 누구요? 상훈이 소리쳤어요.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나가보지 마요. 영자가 상훈의 팔을 잡았어요. 그래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컵인지 그릇인지 뭔가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지요. 누구의 목소리인지 알 수 없었어요.
남자 같기도 여자 같기도 했습니다. 상훈이 부직갱이를 들었습니다. 영자는 부엌칼을 쥐었어요. 할머니는 아궁이 앞에 있던 쇠망치를 집어들었지요. 발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대문 쪽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들어오는 소리였지요. 대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가 들어왔어?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간 전등이 꺼졌습니다. 집안이 캄캄해졌어요. 할머니가 성냥을 찾아 등잔에 불을 붙였습니다. 희미한 불빛에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지요. 쿵!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뭔가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는 정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상훈아. 할머니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상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니, 못했습니다. 공포에 얼어붙어 있었지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밖에서 눈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첫눈이었어요. 소리 없이 내리는 눈발이 지붕을 덮기 시작했지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영자가 속삭였습니다. 상훈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어요.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발자국만 어지럽게 찍혀 있었지요. 대문에서 집으로, 집에서 외양간으로, 다시 집으로. 그런데 이상했어요. 산으로 가는 발자국도, 마을로 내려가는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마치 침입자가 집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할머니가 쇠망치를 내려놓았습니다. 상훈아, 영자야. 두 사람이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은지는 지켜야 한다. 그 말을 끝으로 할머니는 아궁이로 갔어요. 장작을 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붉은 불꽃이 타올랐지요. 어머니, 뭘 하시는?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 불은 계속 타야 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있었어요. 밤은 깊어갔고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은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이 잠시 그쳤어요. 구름 사이로 해가 비치기 시작했지요. 이월주 할머니는 여전히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장작이 거의 떨어져 마지막 남은 나무 토막들을 넣었어요. 멀리서 사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다. 연기나는 집이 여기야. 면사무소에서 온 수색대였어요. 김순경이 앞장섰습니다. 32살, 이 지역에 부임한 지 1년 된 젊은 순경이었지요. 그 뒤로 이장, 박만식, 오태수가 따라왔습니다. 할머니는 대문 앞에 서서 기다렸어요. 아주머니, 괜찮으십니까? 김순경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소. 상훈 씨는요? 영자 씨는? 할머니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집안을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일행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김순경이 발자국을 살폈어요. 집에서 외양간, 외양간에서 닭장, 다시 집으로. 사흘 동안 반복된 흔적이었지요. 이상하네요. 밖으로 나간 발자국이 없어요. 이장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폭설에 갇혔으니 당연하지 않소? 박만식이 말했어요. 하지만 김순경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발자국이 한 사람 것뿐이었거든요. 할머니 것으로 보이는 작은 발자국만 있었어요. 상훈 씨, 영자 씨, 김순경이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일행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부엌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돌방 문지방에 작은 얼룩이 있었어요. 마른 핏자국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김순경이 물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닭 잡다가 묻은 거요. 하지만 핏자국은 닭피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더 짙고 검붉은 색이었습니다.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이불이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건넌방도 마찬가지였지요. 텅 비어 있었어요. 어디 가셨습니까? 박만식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어요. 우리 약속이 있었는데 도장 받으러 왔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어요. 상훈이는 못 찍는답니다. 그래서 어디 있냐고요? 오태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말이 없었어요. 김순경이 집안을 더 살폈습니다. 부엌 찬장이 열려 있었어요. 그릇 몇 개가 깨져 있었고 바닥에 조각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궁이 앞에는 쇠망치가 놓여 있었지요. 망치 자루에 뭔가 묻어 있는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이장님, 뭔가 이상합니다. 김순경이 속삭였습니다. 뭐가요? 집에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없고 연기는 사흘째 나고 있고. 그때 박만식이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저기 저 괴짝. 안방 구석에 오래된 나무 괴짝이 있었습니다. 오칠이 벗겨진 낡은 것이었어요. 이불보가 덮여 있었지요. 열어봅시다. 김순경이 다가갔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앞을 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왜요? 그건 조상님 제기가 들어있소. 하지만 김순경은 이미 뚜껑을 열고 있었어요.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괴짝 안에 상훈과 영자가 있었어요. 이불 아래 웅크린 채로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머리 주변에 둔상의 흔적이 있었지만 큰 외상은 없었어요. 이게 이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만식이 뒷걸음질 쳤어요. 오태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김순경이 할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아주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식탁으로 갔습니다. 식탁 위에 녹슨 쇠망치를 올려놓았지요. 내가 쳤소?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뭐라고요? 내가 쳤다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김순경이 물었어요. 할머니가 박만식을 바라봤습니다. 집을 지키려고 했소. 저 사람들이 빼앗으려 했거든. 박만식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정당한 채권 행사였습니다. 빚을 못 갚아서. 그래요. 우리가 못 갚았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상훈이가 도장을 안 찍는다고 했소. 영자는 떠나자고 했고. 싸우다가 그만. 김순경이 수첩을 꺼냈어요. 정확히 언제 일입니까? 사흘 전 밤이요. 그럼 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할머니가 잠시 망설였어요. 은지가 손녀가 올 때까지 기다렸소. 은지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읍내 갔다가 눈에 갇혔을 거요. 김순경이 현장을 다시 살폈어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망치에 혈흔이 없었어요. 온돌방 문지방에 핏자국은 있는데 망치는 깨끗했지요. 그리고 시신의 상태도 이상했어요. 둔상이 있긴 했지만 망치로 친 것 치고는 상처가 작았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을 혼자서 괴짝에 넣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머니, 정말 혼자 하신 겁니까? 그렇소. 할머니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박만식이 오태수에게 눈짓했어요. 뭔가 불안한 기색이었지요. 오태수도 계속 시계를 보며 초조해했습니다. 순경님, 빨리 처리합시다. 할머니가 자백했잖습니까? 박만식이 재촉했어요. 그래도 절차가 있습니다. 현장 검증을 해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이 열렸어요. 할머니, 은지였습니다. 눈에 덮인 채로 들어왔어요. 코트 안쪽에 뭔가를 품고 있었지요. 사진관 봉투처럼 보였습니다. 은지가 마당의 사람들을 보고 멈췄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요. 은지야.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은지가 다가왔습니다. 김순경이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은지는 안방에 열린 괴짝을 봤습니다. 엄마, 아빠, 은지의 다리가 풀렸어요. 할머니가 손녀를 안았습니다. 은지야, 괜찮다. 괜찮아. 이게 무슨, 어떻게, 은지가 흐느꼈어요. 그때 코트 안에서 사진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필름 현상한 사진들이 바닥에 흩어졌지요. 김순경이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사흘 전 밤의 사진이었습니다. 박만식과 오태수 그리고 젊은 사내가 집 앞에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시간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밤 9시 40분. 이게 김순경이 박만식을 봤습니다. 당신들 그날 밤에 다시 왔군요? 아, 아닙니다. 우리는 낮에만. 박만식이 부인했지만 사진이 증거였어요. 오태수가 갑자기 주저앉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겁만 주려고. 닥쳐. 박만식이 소리쳤어요. 김순경이 할머니를 다시 봤습니다. 아주머니,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아주머니가 하신 겁니까? 할머니가 은지를 꼭 안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하지 않았소. 그럼 난 그저 숨겼을 뿐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죽은 사람을 괴짝에 넣고 불을 떼고 집을 지켰소. 은지가 올 때까지 애가 혼자 남으면 안 되니까. 김순경이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밤에 찍힌 사진들, 집 주위를 돌아다니는 남자들의 모습, 그리고 창문으로 비치는 손전등 불빛. 박만식 씨, 오태수 씨, 김순경이 두 사람을 불렀어요. 서에 가서 자세히 이야기합시다. 이장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시신을 은닉한 것뿐입니다. 살인은 김순경이 박만식과 오태수를 번갈아 봤어요. 그건 조사해봐야 알 일이죠. 박만식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가 왜? 증거가 있습니까? 바로 그때 은지가 떨리는 손으로 또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이것도 있어요. 사진 속엔 박만식의 조카가 있었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는데 쇠망치처럼 보였어요. 시간이 밤 10시예요. 부모님이 그 시간 후에 은지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김순경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두 서로 갑시다. 할머니도 같이 가셔야 합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지요. 할머니가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야, 넌 집에 있어라. 할머니도 같이. 곧 돌아올 거다. 집을 지켜라. 할머니가 아궁이를 돌아봤어요. 불은 꺼도 된다. 이제 내가 있으니까. 은지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색대가 나가기 시작했어요. 박만식과 오태수는 이미 수갑이 채워져 있었지요. 할머니도 김순경을 따라 걸었습니다. 대문을 나서기 전 할머니가 뒤를 돌아봤어요. 굴뚝에서 마지막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사흘 동안 한 번도 꺼지지 않았던 불의 마지막 신호였어요. 살아남아라, 은지야.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면 파출소는 작고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김순경이 책상에 앉아 은지가 가져온 사진들을 펼쳐놓았어요. 네거티브 필름도 함께 있었지요. 빛에 비춰보니 더 선명한 장면들이 보였습니다. 이월주 할머니는 조사실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지요. 은지는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이 사진을 다시 보겠습니다. 김순경이 확대경을 들었어요. 첫 번째 사진. 밤 9시 40분. 매봉리 입구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두 남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박만식과 젊은 사내였어요. 사내의 소매에 협동조합 로고가 보였지요. 박만식 씨, 설명해 보십시오. 박만식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냥 담배 피운 겁니다. 밤 9시 40분에요. 아까 6시에 돌아갔다고 했잖습니까? 두 번째 사진, 10시 정각. 이월주 씨집 울타리 밖에 트럭이 서 있었어요. 적재함에 뭔가 실려 있는 것 같았지요. 이 트럭은 누구 겁니까? 김순경이 물었습니다. 오태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 겁니다. 왜 그 시간에 거기 있었죠? 그건 세 번째 사진이 더 결정적이었어요. 창틈으로 비치는 손전등 불빛, 그리고 창문 밖에 서 있는 세 사람의 실루엣이 찍혀 있었지요. 침입하려 했군요. 김순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만식의 조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그저 겁만 주라고. 닥치지 못해. 박만식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순경이 현장 검증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망치에 혈흔이 없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온돌방 문지방과 닭장 문짝에서 사람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어형과 오형, 상훈 씨와 영자 씨의 혈액형과 일치합니다. 은지가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봤어요. 또 하나, 시신의 둔상이 망치로 친 것 치고는 너무 작았습니다. 오히려 김순경이 박만식의 조카를 봤어요. 둔기로 통제하듯 가격한 흔적이었죠. 조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발자국. 김순경이 사진을 한 장 더 꺼냈어요. 눈 위에 발자국을 찍은 거였지요. 집에서 외양간, 외양간에서 집. 이 발자국은 할머니 것입니다. 크기가 작아요. 하지만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사흘 전 밤, 첫눈이 오기 전에 찍힌 마당 사진에는 큰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은지 양이 나가기 직전에 찍은 거죠.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증거를 남기려고 찍었어요. 오태수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보험금을. 뭐라고? 김순경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가장보험. 상훈 씨 명의로 드러났어요. 수익자가 박만식 전무님이고 빚 대신 받기로. 이 자식아. 박만식이 오태수를 때리려 했지만 김순경이 막았어요. 그래서 죽인 겁니까? 아니요. 죽이려던 건 아니고 그저 도장만 받으려고. 근데 상훈이가 반항해서 조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삼촌이 때리라고. 영자 씨가 막으려다가 같이. 그만. 박만식이 소리쳤지만 진실은 이미 드러났어요. 김순경이 할머니를 봤습니다. 아주머니는 아셨군요. 진실을.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소. 그런데 왜 자백하신 겁니까? 할머니가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어요. 애가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소. 혼자 남으면 저 사람들이 또 올까봐. 그래서 불을 계속 지피신 거군요. 네. 집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죽은 사람은 못 지켜도 산 사람은 지켜야지요. 은지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김순경이 일어났어요. 박만식, 오태수, 그리고 조카, 세 사람 모두 체포합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변호사를 부르겠습니다. 박만식이 버텼지만 소용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으니까요. 세 사람이 연행되어 나갔습니다. 파출소에 할머니와 은지만 남았어요. 김순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할머니도 시신 은닉죄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 참작이 될 겁니다. 알고 있소.
은지 양이 미성년자라 후견인이 필요한데 제가 키우겠소.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애는 내 손녀요. 내가 지킬 거요. 김순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가셔도 됩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할머니와 은지가 파출소를 나왔어요. 눈이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길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지요. 할머니, 은지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 알아. 힘들지. 할머니가 손녀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한다. 내가 살아야 상훈이도 영자도 편히 갈 거야. 두 사람이 집으로 걸어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웃집 박씨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월주 언니 괜찮아요? 괜찮소.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그 나쁜 놈들. 마을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어요. 박만식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집을 빼앗았는지, 얼마나 악독했는지. 이제 끝났어요. 언니가 이겼어요. 누군가 말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긴 게 아니오. 살아남은 거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궁이가 보였어요. 불은 꺼져 있었지만 아직 따뜻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작은 불씨가 반짝였어요. 불씨가 남아있네. 은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걸로 다시 지피면 돼. 할머니가 장작을 가져왔어요. 마른 장가지를 불씨 위에 얹었습니다. 후후 불어주니 다시 불꽃이 일었지요. 은지야. 네, 할머니. 내가 찍은 사진이 우리를 구했다. 은지가 카메라를 들여다봤어요. 앞으로 더 많이 찍을 거예요. 진실을 담는 사진을.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할머니가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은지가 밥을 했어요. 둘이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지요. 조용했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아침 저녁으로 불 지필게요. 그래. 불은 꺼지면 안 된다. 왜요?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불이 있어야 집이 산다. 집이 살아야 사람이 살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야.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매복리 이월주 씨네 집 굴뚝에서 다시 연기가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연기가 아니었어요. 다시 시작하는 삶의 연기였습니다. 할머니와 손녀 둘이서 지켜갈 집의 온기였지요. 멀리서 본 마을 사람들이 안도했어요. 저 집 다시 살아났구나. 정말 그랬습니다. 집이 다시 살아났어요.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서고 불씨가 되살아났으니까요. 봄이 왔습니다. 매복리 산자락에 진달래가 피기 시작했어요. 겨울 내내 쌓였던 눈이 녹아 개울물이 되어 흘렀지요. 이월주 할머니네 집 마당의 감나무에도 새순이 돋았습니다. 김순경이 찾아왔어요. 제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지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지. 할머니가 막걸리와 파전을 내왔습니다. 마당 평상에 앉아 먹었어요. 따스한 봄볕이 좋았지요. 재판 결과 들으셨죠? 네. 들었소. 박만식은 15년, 오태수는 10년, 조카는 8년을 선고받았어요. 살인과 보험 사기, 공갈 혐의였지요. 할머니는 시신 은닉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은지는 어떻게 지내요? 강릉에서 사진 배우고 있소. 주말마다 와요. 할머니가 미소 지었어요. 깊은 주름 사이로 온기가 번졌지요. 다음 주에 전시회를 한답니다. 전시회요? 네. 첫 개인전이래요. 할머니가 초대장을 보여줬습니다. 강릉 시내 작은 갤러리였어요. 전시 제목이 눈에 들어왔지요. 눈발 속의 아궁이. 제목이
그날을 잊지 않겠다는 거겠지요. 두 사람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봄바람에 벚꽃잎이 날려왔어요. 전시의 날이었습니다. 갤러리는 작지만 아담했어요. 은지가 입구에서 관객들을 맞았지요. 19살이 된 은지는 많이 성숙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은지가 할머니를 안았어요. 김순경도 왔고 마을 사람들도 몇 명 왔습니다. 전시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첫 번째 사진은 굴뚝연기였습니다. 하얀 눈 위로 피어오르는 연기. 살아있다는 신호 같았어요. 두 번째는 아궁이였지요. 붉은 불꽃이 장작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애잔했어요. 세 번째는 발자국이었습니다. 집에서 외양간으로, 외양간에서 집으로 반복된 길의 흔적이었어요. 이 사진들, 김순경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찍은 거예요. 은지가 설명했어요. 할머니가 매일 하시는 일을 기록했어요. 불 지피고 마당 쓸고 짐승 돌보고 마지막 사진은 할머니였습니다. 아궁이 앞에 앉아있는 뒷모습이었어요. 굽은 등이지만 단단해 보였지요. 옆에 작은 캡션이 있었습니다. 그날 집을 돌본 사람은 범인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이었다.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은지야, 할머니가 지켜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기록할게요. 전시회가 끝난 후 일행은 매복리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어요. 할머니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요. 은지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할머니,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그날 왜 거짓 자백을 하신 거예요? 정말로요. 할머니가 잠시 불꽃을 바라봤어요. 살아서 누군가를 지킨다는 게 뭔지 알아? 아니요. 포기하지 않는 거야. 끝까지. 할머니가 부직갱이로 장작을 뒤적였어요. 내 엄마 아빠는 이미 갔지만 넌 살아있었어. 살아있는 사람이 희망이야. 그래서 시간을 번 거군요. 그래. 내가 증거를 가지고 올 때까지. 은지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찾아왔어요. 월주 씨, 이거 좀 보세요. 서류 봉투를 내밀었지요. 뭡니까? 박만식 재산 처분 결정서예요. 피해자들에게 배상한대요. 할머니가 서류를 봤어요. 빚진 800만 원이 탕감되고 추가 배상금도 나온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밭도 지킬 수 있어요. 이장이 웃었지요. 다 할머니가 버틴 덕분이에요. 증거만 없었으면 다들 당했을 거예요.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박씨 아주머니가 김치를 가져왔고 앞집 할아버지가 막걸리를 들고 왔지요. 작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월주 언니 고생 많았어요. 우리 마을의 자랑이에요.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어요. 할머니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지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가고 할머니와 은지만 남았어요. 은지야, 네 할머니. 강릉에 계속 있을 거니? 아니요. 주말엔 여기 올 거예요. 할머니 혼자 두면 안 되잖아요. 할머니가 손녀를 바라봤어요. 미안하다. 뭐가요? 내 부모를 못 지켜서. 은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절 지켰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두 사람이 마당으로 나왔어요.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었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라 별빛 사이로 흩어졌어요. 할머니, 저 연기 보세요. 왜? 별이 되어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할머니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래. 상훈이도 영자도 저기 있겠지.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1년 후, 매복리는 여전했어요. 산은 푸르고 개울물은 맑았지요. 이월주 할머니는 여전히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은지가 함께했고 가끔 도시에서 친구들도 찾아왔지요. 은지는 사진작가가 되었습니다. 지역 신문에 사진을 기고했어요. 농촌의 삶, 사라져가는 것들, 지켜야 할 것들을 찍었지요. 첫 수상작 제목도 눈발 속의 아궁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했어요. 눈이 많이 와도 저 집 굴뚝연기만 보이면 안심이지. 그럼 월주 시내는 든든해. 정말 그랬습니다. 폭설이 와도 비바람이 불어도 그 집 굴뚝에선 연기가 올랐어요. 누군가 살고 있다는 증거였지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산다는 신호였습니다. 어느 날 은지가 물었어요. 할머니, 행복하세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이 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너와 함께여서. 은지가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일어섰어요. 오늘도 아궁이에 불을 지필 시간이었지요. 은지가 장작을 날랐습니다. 불이 타올랐어요. 따뜻한 온기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굴뚝으로 연기가 올라갔지요. 저녁 하늘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 그것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어요. 살아남은 자의 신호였고 계속될 삶의 증거였으며 포기하지 않는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폭설 같은 침묵도 기록과 버팀 앞에선 녹았어요. 살아남아 자기 일을 계속하는 것. 그것이 가장 단단한 복수였고 가장 아름다운 승리였습니다. 할머니와 은지는 그렇게 살아갔어요. 불을 지피며 집을 돌보며 서로를 지키며 눈발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아궁이처럼